얼마큼 밀착되어 있는가를 보면 3주간은 현장 교육을 하고 듀얼 교육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3주간 현장하고 1주간 이론 교육을 하는데 이론은 이제 학교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지난 3주 동안에 했던 것 중에 관련되는 이론 부분을 학교에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이 바로바로 연계돼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 자동차의 부분별로 설명이 되고 정말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컴퓨터 앞에서 자기가 이해했는지 또 평가, 여기서 또 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리고 그 BMW사에 있는 그 이원화된 교육에도 학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장이 BMW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서 교직 과목을 다 이수한, 그래서 교원으로서의 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별도의 학교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현장으로 갖고 학교에 왔으니까 듀얼이 됐다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원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인상 깊었던 것이 직업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었는데, 자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300여 개의 그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거기에 관련된 전문교과를 마련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 학생들이 자동차 전문 기술을 지금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차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라는 보장은 없다.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직업 속에서 계속적으로 직업은 변화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을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 윤리감,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총합된 일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중시하는 독일 그 직업교육의 상당히 그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떡하죠? 그만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자꾸 전하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예, 요 교사 부분도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교사 교육을 하다 보면, 그리고 연수를 하다 보면, 요즘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연수 많이 합니다. 근데 클릭 연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켜놓고 딴 데 가서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체험형 연수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제가 전에도 이제 교원 그 연수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미국에서는 이런 가상 체험 부분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VR, AR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동원이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보다 더 맞춤형, 체험형, 지능형으로 우리가 교원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실습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원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추진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요거는 이제 해외 사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거는 사실은 교육과 교육 내용과 방법과 평가가 다 종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문제를 주면, 여기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멀리 사는 학생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버스 정류장을 어디에다 만들면 좋겠느냐라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학생이 10분간의 3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풀어내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교사가 옆에서 돕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런 것들을 모든 경로를 파악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이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게 되죠. 방안을 내놓은 거에 대한, 이것은 그냥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360도 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10분 안에 못 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이 가는데, 이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피드백이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너는 더 잘할 수 있는지, 지금 한 것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되면서 자기 수준과 자기 속도에 맞는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전체가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데도 바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보고서가 이렇게 3가지 형식으로 보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어떤 학업 신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분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명목상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으로서 방안을 만들고 세부 실천사 과제들을 접근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향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장기 인재 육성 정책들을 앞으로 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우선 지정 토론자 분들의 준비된 그런 토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님이십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김성기입니다. 이미 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한때 창의성 교육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창의성 개발 기법 중에 스캠퍼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이미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교육과정 얘기할 때 우리가 통합교육과정 얘기도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통합교육과 혹은 창의성 교육, 이것이 융합교육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논의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융합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창의성 교육,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통합교육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융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제입니다. 3가지 이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제 소견을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교육 관련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빅데이터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교육계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다른 정보하고 다르게요. 이 교육 관련 정보는 민감 정보 그리고 대규모 정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민감 정보라고 하냐면 학생부에 들어가는 그 정보들이요. 예를 들면 교과 발달 상황, 그리고 행동 발달 상황, 심지어 신체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일반 상품을 구매하는 성향을 담고 있는 상업적인 빅데이터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대규모 정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제도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사실상 중학교까지 9년제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육 관련 데이터는 전국적 규모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전 국민적 데이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유출될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었는데 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고를 낸 거는 자율주행차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한테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칫 이 지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교원의 고유한 교육 활동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존해서 교육적 판단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최종적 판단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입력을 해야 빅데이터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교원의 몫으로 온다면은 교원들이 가뜩이나 지금 힘겨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잡무를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막중한 업무까지 부담을 안게 된다면은 교육 활동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육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이 고유한 교육적 진심을 담은 활동, 교원의 활동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산시 창의육성재단 조기봉입니다. 10월인가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를 좀 몇 군데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D&T 교육을 하더라고요.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을 만들면
우리는 지금 3D 하면은 그냥 만들어진 이 모형에 그냥 만들어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가보니 학생들이 이 물병을 또 이런 식으로 원기둥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가 뭐 세모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네모로 만들 수도 있고 이미 디자인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의성을 개발을 하도록 돼 있고 그런 D&T의 그 포트폴리오를 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한 강좌를 듣는데 스케치북으로 제가 볼 때는 70 내지 8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요것이 대학 갈 때 성적, 과목 성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평가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공정성, 객관성이 있나 없냐를 따지는데 거기는 아주 엄격히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일단 그 메이커라는 것이 사실 만드는 데 집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육 방법 및 평가에서 제가 이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야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교육 그 평가 방법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평가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평가 방법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오지선다형의 시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태여 뭐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죠. 5개 중 하나 찍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평가 방법을 이제 논술형이나 서술형으로 바꾸면 학생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논술형 평가는 너무나 중요한데 학교에서 감히 이제 시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부모님들로 받는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그 업무 과중, 이런 것들을 못하는데,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면 거의 전문가와 채점의 일치율이 거의 98%라면 거의 완벽한 거죠. 이런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논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수능이잖아요. 우리나라 수능은 저는 작년에 그 지진이 나고 뭐 수능 일주일 연기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수시로 시험을 보게 하면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뭐 고3 때 누구나 다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고2 때부터 볼 수 있도록 상설 시험장을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역별로 시험을 보면 그 학생들은 사실은 내가 국어를 아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데 시험을 고3 말에 보니까 3년 내내 그 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다고 시험을 다 보내거든요. 이런 학생들한테 미리 시험 볼 기회를 주면 걔네들은 그 시험에 통과, 패스학점을 주고 나머지 시간은 뭐 이제 학교에 이제 내신 공부와 함께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로 직업 교육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그 인공지능 기술을 잘 사용하면 객관식 같은 그 문제들은 상설 시험장을 시도별로 설치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본 것이 저는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흥미있게 봤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독서 교육을 교과 과정에, 정규 교과 과정에 넣어서 아마 하는 데는, 그러니까 독서라는 과목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독서를 진정한 의미에서 독서를 하는 그런 교과 과정은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사회가 변하더라도 독서보다 중요한 그런 과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그래서 이런 독서를 하는데도 현장 교사들은 그게 또 다른 또 업무로 다가오니까 실제로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서 프로그램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교육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한글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 학교에다가 보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진로 직업 교육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진로와 직업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진로 직업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은 모자라는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도 이제 사실은 진로 직업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하지만 특성화고도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현장과 연계되는 이런 진로 교육이 거의 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실시한다고 이제 발표한 그 고교 학점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그 과정을 이수하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오산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교육 중에 얼리버드라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선발해서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직업 체험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인문계 학생이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뭐 이렇게 수업과 직접 연관이 안 되고 학점과도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빠지는 학생들이 점점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고교 학점제는 인문계 학교에서 어떤 그 과목을 설강하는 것보다 인문계 학생들의 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의 직업 교육에 더 좀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진로 교육, 현장 체험 교육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원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간 개개인마다 다른 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 개개인에게 맞는 어떤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지능 개발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된다. 소위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개별화 맞춤화라는 것이 이제 비로소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렇다면 인간의 사고 체계라는 게 뭐 기억하고 이해하고 뭐 적용하고 성찰하고 평가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메이킹하고 플래닝하고 크리에이팅하는 것일 텐데, 결국은 로봇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고차원적인 어떤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 역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 안 해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혁신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도 이게 연구 제목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변화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점진적 변화와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점진적 변화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고 파괴적 혁신은 지금까지 없던 교육 방식에 대한 부분도 받아들이는 건데, 예컨대 우리는 수업을 하면 당연히 교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교사와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예컨대 대표적인 예로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교실이 없어도 지식 전달에 대한 교수와 학생이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이죠. 이 연구에서 한 9가지, 마지막 종합계획 수립을 뺀 8가지는 다분히 현재의 교육 문제를 ICT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서 개선해보자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연구의 방향도 그러하고 목적도 그러하니 대부분은 뭐 약간의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창의력을 얘기하고 뭔가 새로운 메이킹을 얘기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초 학력이 튼튼하게 밑받침해줘야 거기서 새로운 발상이 나오고 새로운 적용 능력이 생기고 또 새로운 창의력이 나오는 건데, 소위 말하는 기초 학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마치 조금 더 아까 온라인 평가에 대한 다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현재의 지필평가가 4지선다, 5지선다로 해서 저차원의 사고력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럼 지필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가 그 데이터의 활용이 학교를 서열화한 활용의 문제인 거지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지표를 가지고 학업 성취도를 스스로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하라는 노력, 과연 그렇게 폐지가 과연 옳은 방식인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저차원적인 부분에 ICT가 굉장히 잘할 수 있다면 폐지하고 학업 성취에 대한 수준을 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온라인으로 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평가의 원래 목적은 변별력이 아니고 평가의 원래 목적은 학습 개선과 학습 성찰과 그로 인한 발전이죠. 그렇다면 온라인 평가에 대한 대상을 현재의 교육 문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논술형, 서술형도 현재의 교육 문제 해결점일 수는 있지만 더 시급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 평가 체제로 전환시켜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교사가 그리고 개인이 그런 학습 평가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학습을 좀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의 어떤 과제를 또 추가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후속 연구 제안이라는 부분이 후속 연구라기보다는 이러한 8가지 과제가 좀 학교를 중심으로 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중에 몇 가지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태까지 그럼 지식 전수의 역할로서의 학교의 기능이 있었다면 그럼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습 공동체죠. 김진숙이라는 아이가 어느 학교에 몇 학년 몇 반에 몇 번으로서의 간다고 한다면 학교 안에 학습자가 중심으로 학교를 둘러싼 사회, 지역사회, 뭐 관련된 정책들, 법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가운데서 학교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법제도에 대한 새로운 현재 규제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들어왔을 때 새로 또 혹시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법제도 연구도 굉장히 중요할 것. 법이 10마일로 제일 안 바뀐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엘빈 토플러가 뭐 민간이 한 100마일로 변화하면 뭐 법은 한 10마일 정도로 안 변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기반이 된 변화가 안정성을 지속 가능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법제도에 관련한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제안된 과제의 그 트렌드 분석을 보면 공공이 개발한 게 아닙니다. 공공이 개발한 컨텐츠가 아니고 공공이 개발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크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어떤 정책의 시드머니라는 마중물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국가가 했지만 사실은 민간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데 이거는 전략이나 방향 차원이 아니라 그럼 학교가 그런 민간이나 컨텐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산 구조를 갖고 있는가 전체 정부와 예산이 학교 전체 예산의 0.03%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는 좋은 컨텐츠나 서비스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예산, 관련된 제도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나라 그 아이들의 그 OECD 평가 ICT 친숙도라는 거를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조사가 너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뭐 친숙하니? 너 디지털 기기를 쓰는 것이 편안하니? 너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 학습이나 뭐 다른 친구들과의 어떤 의미 있는 의사소통 해봤니? 4가지 영역에 대해서 OECD 32개국 중에 31위입니다. 4가지 항목 중에 어느 거는 32위, 어느 거는 31위. 그러니까 꼴찌와 꼴찌 전을 드나드는 거죠. 기술 활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인식했다는 소리는 이건 철저하게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스마트폰만 들었다 하면 범인이 아니고 범죄자 취급. 그러니까 막 너 게임, 채팅 이런 사회 문화 인식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회를 얘기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러한 인식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 이야기를 그치겠습니다.
소개받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유지완 과장입니다. 저한테 할당된 조금의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 관련해서 교육부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빠뜨릴 수 없는 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까 이제 우리 장강희 소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교육과정이 너무 이제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해서 등등등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이제 단점을 지적을 하셨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 현장을 바꾸려면 현재 체제는 교육과정을 바꾸고 그에 따라서 교과서가 나오고 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9월 달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는데 이전 교육과정과 가장 큰 차이는 처음으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교육과정은 어떤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바라봤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역량을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자라고 해서 핵심 역량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5년 9월 달에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을 할 때 제시했던 그 미래사회 핵심 역량은 6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거는 그 뒤에인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정의 다시 하면서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거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시됐던 역량이 저희 2015년 9월 달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했던 핵심 역량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이야기했던 핵심 역량이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 능력, 사람 관리 역량 이렇게 5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부 하는 거 보시면 참 답답하고 짜증나시고 할 텐데요. 교육부도 이렇게 이제 고민 많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지를 이제 차근차근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면 이에 따라 2016년도에 관련 교과서들을 개발을 해서 2017년도부터 이제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만 적용을 했고요.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고 1학년 이렇게가 이제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2020년에 전 학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게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어떤 다른 토론회에 나가 보니까 어떤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미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증을 내고 있다. 제대로 잘 못해갖고 그런 실증이 나고 있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올해 처음 필수화가 돼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워낙 그 전에 한 2년 전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야기가 될 때 발빠르게 사교육 업체들이 이제 그 관련 그 학원들이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관련 사교육이 진행되면서 거기서 따른 문제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학교 현장은 올해부터 해서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 정보 과목에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는 내년도부터 5, 6학년 실과 과목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또 코딩 교육하고 이제 거의 동일하게 쓰시는데 이제 현재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이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종합적인 사고 능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가르치면서 그 중간에 이제 코딩 교육도 실습을 하도록 하는 형태로 지금 교육과정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련해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 반영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스팀 교육이 이제 융합교육의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까 이제 김성기 교수님께서 어떤 걸 융합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교육부가 보고 있는 이제 융합교육에서 추구하고 하는 바는 여태까지 이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들이 그냥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학교 현장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종합적인 지식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을 융합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의 융합 능력이고요. 그래서 이제 융합 교육이 2012년도부터 학교에서 연구 선도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몇 개 학교에서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초등 과학 교과서에 요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문제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 과목의 한 단원이 끝나면 생각해 볼 문제라는 형태로 해서 배운 과학 과목 이번에 배운 과학 지식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실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를 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지를 생각해 보게끔 이런 식으로 다 교과서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과서들이 이제 올해 적용되고 또 내년에 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메이커 교육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스팀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커 교육이 그 만드는 것 자체보다는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면 이제 스팀 교육이 요거랑 맥락을 좀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관희 소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한국형 첨단 맞춤 학습 생태계 지원 체계 개발 관련해서는 교육부도 우리 학생들의 학습 활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그 각각 개개인에게 필요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학습 분석 플랫폼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목표는 한 20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평가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논술 채점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준은 솔직히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단순히 이제 국어 단순한 주관식 채점에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준입니다만 수준이고 수능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교원 연수도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국형 나노 디그리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형 나노 디그리는 이제 올해 처음 만들어서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교원 연수하고 연결하기는 아직 이제 좀 시기상조고 저희는 이제 K무크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K무크에서 여러 가지 그 좋은 강좌들 중에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연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두 개를 연계하는 걸 올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소장님께서 제안하신 마지막 방향대로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국가교육회의와 저희 교육부가 함께 협력해서 관련 내용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보다 더 맞춤형, 체험형, 지능형으로 우리가 교원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실습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원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추진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요거는 이제 해외 사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거는 사실은 교육과 교육 내용과 방법과 평가가 다 종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문제를 주면 여기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멀리 사는 학생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버스 정류장을 어디에다 만들면 좋겠느냐라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학생이 10분간의 3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풀어내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교사가 옆에서 돕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런 것들을 모든 경로를 파악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이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게 되죠. 방안을 내놓은 거에 대한 이것은 그냥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360도 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10분 안에 못 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이 가는데 이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피드백이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너는 더 잘할 수 있는지, 지금 한 것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되면서 자기 수준과 자기 속도에 맞는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전체가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데도 바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보고서가 이렇게 3가지 형식으로 보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어떤 학업 신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분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명목상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으로서 방안을 만들고 세부 실천사 과제들을 접근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향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장기 인재 육성 정책들을 앞으로 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우선 지정 토론자 분들의 준비된 그런 토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님이십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김성기입니다. 이미 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한때 창의성 교육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창의성 개발 기법 중에 스캠퍼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이미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D&T 교육을 하더라고요.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을 만들면 우리는 지금 3D 하면은 그냥 만들어진 이 모형에 그냥 만들어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가보니까 학생들이 이 물병을 또 이런 식으로 원기둥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가 뭐 세모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네모로 만들 수도 있고 이미 디자인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의성을 개발을 하도록 돼 있고, 그런 D&T의 그 포트폴리오를 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한 강좌를 듣는데 스케치북으로 제가 볼 때는 70 내지 8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요것이 대학 갈 때 성적, 과목 성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평가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공정성, 객관성이 있나 없냐를 따지는데 거기는 아주 엄격히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일단 그 메이커라는 것이 사실 만드는 데 집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육 방법 및 평가에서 제가 이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교육 그 평가 방법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평가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평가 방법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오지선다형의 시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태여 뭐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죠. 5개 중 하나 찍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평가 방법을 이제 논술형이나 서술형으로 바꾸면 학생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논술형 평가는 너무나 중요한데 학교에서 감히 이제 시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부모님들로 받는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그 업무 과중, 이런 것들을 못하는데,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면 거의 전문가와 채점의 일치율이 거의 98%라면 거의 완벽한 거죠. 이런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논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수능이잖아요. 우리나라 수능은 저는 작년에 그 지진이 나고 뭐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나, 그런 생각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교육과정 얘기할 때 우리가 통합교육과정 얘기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통합교육과 혹은 창의성 교육, 이것이 융합교육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논의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창의성 교육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통합 교육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융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제입니다. 세 가지 이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제 소견을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교육 관련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빅데이터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교육계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다른 정보하고 다르게요. 이 교육 관련 정보는 민감 정보 그리고 대규모 정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민감 정보라고 하냐면 학생부에 들어가는 그 정보들이요. 예를 들면 교과 발달 상황, 그리고 행동 발달 상황, 심지어 신체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일반 상품을 구매하는 성향을 담고 있는 상업적인 빅데이터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대규모 정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제도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사실상 중학교까지 9년제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육 관련 데이터는 전국적 규모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전 국민적 데이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유출될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었는데 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고를 낸 거는 자율주행차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한테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칫 이 지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교원의 고유한 교육 활동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존해서 교육적 판단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최종적 판단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입력을 해야 빅데이터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교원의 몫으로 온다면은 교원들이 가뜩이나 지금 힘겨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잡무를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막중한 업무까지 부담을 안게 된다면은 교육 활동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육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이 고유한 교육적 진심을 담은 활동, 교원의 활동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산시 창의육성재단 조기봉입니다. 10월인가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를 좀 몇 군데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기각을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수시로 시험을 보게 하면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뭐 고3 때 누구나 다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고2 때부터 볼 수 있도록 상설 시험장을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역별로 시험을 보면 그 학생들은 사실은 내가 국어를 아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데 시험을 고3 말에 보니까 3년 내내 그 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다고 시험을 다 보내거든요. 이런 학생들한테 미리 시험 볼 기회를 주면 걔네들은 그 시험에 통과, 패스학점을 주고 나머지 시간은 뭐 이제 학교에 이제 내신 공부와 함께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로 직업 교육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그 인공지능 기술을 잘 사용하면 객관식 같은 그 문제들은 상설 시험장을 시도별로 설치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본 것이 저는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흥미있게 봤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독서 교육을 교과 과정에 정규 교과 과정에 넣어서 아마 하는 데는 그러니까 독서라는 과목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독서를 그 진정한 의미에서 독서를 하는
그런 교과과정은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뭐 사회가 변하더라도 독서보다 중요한 그런 과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그래서 이런 독서를 하는데도 현장 교사들은 그게 또 다른 또 업무로 다가오니까 실제로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서 프로그램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교육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한글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 학교에다가 보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진로 직업 교육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진로와 직업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진로 직업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은 모자란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도 이제 사실은 진로 직업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하지만 특성화고도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현장과 연계되는 이런 진로 교육이 거의 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얼마큼 밀착되어 있는가를 보면 3주간은 현장 교육을 하고 듀얼 교육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3주간 현장하고 1주간 이론 교육을 하는데 이론은 이제 학교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지난 3주 동안에 했던 것 중에 관련되는 이론 부분을 학교에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이 바로바로 연계돼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 자동차의 부분별로 설명이 되고 정말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컴퓨터 앞에서 자기가 이해했는지 또 평가 여기서 또 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리고 그 BMW사에 있는 그 이원화된 교육에도 학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장이 BMW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서 교직 과목을 다 이수한 그래서 교원으로서의 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별도의 학교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현장으로 갖고 학교에 왔으니까 듀얼이 됐다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원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인상 깊었던 것이 직업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었는데 자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300여 개의 그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거기에 관련된 전문 교과를 마련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 학생들이 자동차 전문 기술을 지금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차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라는 보장은 없다.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변화하는 직업 속에서 계속적으로 직업은 변화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을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 윤리감,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총합된 일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중시하는 독일 그 직업 교육의 상당히 그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떡하죠? 그만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자꾸 전하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예, 요 교사 부분도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교사 교육을 하다 보면 그리고 연수를 하다 보면 요즘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연수 많이 합니다. 근데 클릭 연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켜놓고 딴 데 가서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체험형 연수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제가 전에도 이제 교원 그 연수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미국에서는 이런 가상 체험 부분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VR, AR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동원이 되면서